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추리 논증 5주차 논증의 재구성 두 번째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봤습니다. 뭐 우리 교재에는 뭐 이런 게 없긴 한데 논증의 재구성이라고 해서 논증을 우리가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 논증이 타당한가, 그렇지 않은가, 아니면 건전한가, 이런 것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논증을 새로 뜯어 고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재구성하는 것을 뭐 저번 시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다 못했죠. 다 못하고, 이제, 문제를 풀다 말았는데, 이 과목이, 여러분들 뭐, 좀 까다로운 과목에 속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까다로운 게 또 필요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까다로운 것을 피하지 않고 이렇게 또 우리가 연습을 해두면은 반드시 또 필요한 때가 있다. 뭐 그렇게 저 자신은 위로를 하고 이번 학기에 굉장히 그 좋은 기회가 된다.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뭐 유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집에서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저도 여러 과목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내주지 않고 그냥 강의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어려움이 큽니다. 사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풀어본다거나 또 이렇게 그 여유를 좀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그 강의를 혼자서 진행을 일방적으로 하는 구조에서는 이렇게 쉴 수가 없죠. 여유를 가질 수가 없고 계속 뭔가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뭐 입담이 좋은 사람에 속하는데도 요새는 이제 굉장히 딸립니다. 딸려서 힘들다 이런 얘기가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집에서 이렇게 머무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짐을 좀 부드럽고 너그럽고 여유 있게 이렇게 가지도록 좀 이렇게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가짐을 이렇게 갖는다라고 이렇게 노력한다는 게 과연 어떻게 가능한가 하고 또 반문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너그러운 상대방을 좀 용서를 하고 상대방을 이해를 하고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좀 세상을 여유롭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시대에는 요구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과목이 워낙 이제 아까 말했듯이 딱딱한 과목이고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좀 뭡니까 약간의 여담을 한다면은 옛날에 이제 그 세조가 자기 어린 조카를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 됐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세상을 각박하게 삽니다. 누가 어떤 말을 하면 굉장히 그거를 고깝게 생각을 해요. 고깝게 생각을 해서 한 번은 이제 자기가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자기 조카를 몰아내고 말하자면은 혁명을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뭔가 도움이 많이 됐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공신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축도 하고, 뭐 때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몇십 년 흘렀는데, 또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옛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자축을 하는데, 자기가 나쁜 일을 하면서 세상과 담을 쌓고 조금만 자기에게 어떤 불리하거나 불리하다고 보이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가차없이 처단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 동지들이 옛 동지들이 모여가지고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요새 내가 좀 이제 좀 물러났으면 좋겠다. 그 왕을 하는 게, 임금을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좀 물러나서 편히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심이죠. 그랬더니 이제 그 평양감사죠. 평양감사 양정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잘 이해하기 때문에 나이도 많이 들고 해서 전화 맞습니다. 좀 쉬시면서 여유롭게 이렇게 세상을 좀 거리를 두고 이렇게 보시면서 좀 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심에서 우러난 충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조가 어떤 진노를 하면서 저놈을 당장 끌어내서 목을 쳐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목을 쳤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 귀에 거슬리는, 자기를 진심으로 생각해서 한 말이지만은 귀에 거슬려 가지고 끌어내서 목을 쳤다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성종이 이제 들어섰어요. 그 이후에 뭐 바로인지 그 이후인지 모르겠는데, 그 성종이 들어섰는데, 제가 그 얘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은 세상을 좀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부드럽게 상대방을 이해하라는 뜻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성종은 굉장히 그 세상을 그렇게 세조처럼 각박하게 바라보질 않고, 자기에게 어떤 충언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상을 주고 칭찬해 줬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좀 더 넓게 바라보고 성군의 자질에 있는 거죠.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굉장히 각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하루를 버티면서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촬영을 몇 번 하고, 그 촬영을 하려면 또 굉장히 많은 절차를 거쳐요. 원본을 이제 공부를 해서 만들어내야 되고, 그거를 또 PPT로 만들어야 되고, PPT도 잘 못 만들잖아요, 제가 또. 그래서 이제 PPT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고, 그걸 다시 또 학교 사이트에다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그걸 다시 또 연결을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거기다 또 자료까지 이렇게 주고 하려면은 굉장히 하루 종일을 해도 2개 올리기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속된 말로 좀 파김치가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말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혼자 말한다는 게, 그죠. 그래서 어떻든 지난주에 다 하다가 못하는 것을 이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좀 그래서 자꾸만 복습을 하고 해야만이 약간 좀 이해가 되는 그런 거죠. 논증을 할 때에 논증을 할 때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이 깐난 애죠, 말하자면 깐난 애가 딱 이렇게 유모차를 타고 이 뭡니까, 이 공갈 젖꼭지를 갖다 딱 담배처럼 이렇게 아주 이렇게 딱 잠깐 뛰면서 여유를 가지고 있죠.
아주 그 노인네 같은 그 노련함, 아주 귀엽고 재밌어갖고 제가 여러분들 좀 웃으라고 이걸 여기다 게시해 놨습니다. 그 논증을 그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이게 이 논증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논리학에서는. 이 수리 논증에서는 이 논증이 과연 타당하냐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건전하냐 이런 것은 뭐 중요하긴 하지만 부차적인 겁니다. 그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뭐 건전한지 안 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그 추리 논증을 하는 사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문가나 알 수 있는 엄밀하게 말하면 그렇죠. 상식적인 것은 뭐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상식을 넘어서는 것들은 굉장히 판단하기 어려워요. 그게 건전하냐 안 하냐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실과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혹은 내용적으로 맞는 것이냐 하는 건데 상식적인 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지만 그 전문가들도 엄밀하게 따지면은 알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추리 논증을 하는 사람들은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그 다시 말하면은 논증의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죠 제가. 그런데 이제 그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반례, 그 반대가 되는 사례죠. 반증 사례라고도 할 수 있고 반증 사례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반증 사례가 불가능해야만이 이 논증은 타당하다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반증이 불가능한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논리적인 불가능성이라고 그랬죠. 논리적인 불가능성.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은 A는 A와 같다. 혹은 A는 A다. 그것이 이제 A는 A다 혹은 A는 A와 같다는 게 동일률인데 혹은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은 반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논리적으로 타당한 그런 논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사적인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어떤 그 현실적인 불가능성이라고 했어요. 현실에서 일어날 개연성이라고 하죠. probability. 가능성하고는 좀 달라요. probability라는 것은 확률에 관계되는 거죠. 이게 개연성이라는 건.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 일어날 확률이 거의 없는 것. 그런 것은 수사적인 불가능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반증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반증이 가능하다는 거. 반례가 가능하다.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물리적인 불가능성. 예를 들면은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거. 남산에서 돌을 하나 던졌더니 그 돌이 땅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고 그냥 떠 있더라.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틀린 거겠지만 그러나 이 물리적인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그 자연 법칙을 위배한다 하더라도 그 가능한 걸로 봐줘요. 그냥 추리 논쟁에서는 그런 의미예요. 이게 물리적인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또 그런 거죠. 어떤 게 그런 게 있나요? 그 공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이 소리가 들리는 것이
소리가 1초에 340m를 간다고 그러죠. 소리가 1초에 340m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340m에 떨어진 데서 누가 망치로 그 쇠를 탁 때리면은 땅 하고 소리가 들리는데, 그게 1초 후에 내 고막에 와서 이제 내 고막을 때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680m에 떨어진 데서 이제 소리를 내면은 그게 내 고막에 와서 이제 닿을 때까지는 2초가 걸린다 하는 거죠. 그런데 680m에 떨어진 데서 망치로 쇠를 때렸는데 그게 1초 만에 도달했다. 예를 들면은 불가능한 거죠. 물리 법칙으로 볼 때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그 반증할 수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리적인 불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래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본다는 거예요. 왜? 지금 현재는 그렇지만 소리가 어떤 특수 처리를 하면은 뭐 1초에 680m를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는 거죠. 그런 일은 아마 거의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자연 조건을 바꾸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또는 예를 들면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게 자연 법칙이죠. 그런데 해가 서쪽에서 한번 떴다. 그러면 그거 틀린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반증 사례로서 이제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말하면 이 물리적인 불가능성이나 수사적 불가능성은 반증 가능한 걸로 보는 거예요. 반증 가능한 걸로.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 이제 뭡니까, 추리 논증 그 논증 속에 들어가면은 반증 가능한 걸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타당하지가 않은 거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나가기가 힘든데. 그래요. 하여간 논리적인 불가능,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하는 그것은 반박할 수가 없어요. 논증 속에 그게 들어있으면 100% 타당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물리적 불가능성이나 수사적 불가능성은 그런 게 들어있으면은 타당하지가 않은 걸로 이렇게 반박 가능한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원칙이고, 상식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수사적 불가능까지만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어떡하란 말이야. 원칙으로 보면 이런 건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이 수사적 불가능성까지만 인정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이외에는 이제 반증 가능하지 않은 걸로, 현실에서 일어날 개연성이 거의 없는 거라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그 반증 가능한 걸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55쪽에 있는 이순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거 있죠. 가 논증에 보면은 그 밑에 55쪽 맨 밑에 두 개의 그 논증이 있어요. 이순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이게 이제 물리적인 법칙이죠. 물리적인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서요. 지금 물리적인 불가능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순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이게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는 게 물리적인 법칙이죠. 지구가 태양을 돌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반증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당하지가 않죠. 이 명제는 이 논증은 타당하지가 않은 거예요. 부당하다. 지금 그게 바로 이 물리적인 불가능성이 지금 여기에서 반례 불가능성이라고 해서 그게 지금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삼각형의 예를 들어서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제 나번 그렇게 이제 쉽게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반증 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야, 이순신이 훌륭한 거하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인가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상관없는 거를 갖다가 두 문장을 갖다가 나열해 놓은 것 같은데 추리논증적으로 볼 때는 이순신은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하는 것은 타당하다는 겁니다. 왜 타당합니까?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것은 반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례 불가능, 반례 가능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하다는 거죠. 이 논증은 타당하다. 그 위에 있는 것은 비록 겉으로 볼 때 맞는 것 같아도 지구는 태양의 중심을 공전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서 이제 맞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기 때문에 타당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 하는 거죠. 왜냐?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반례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하는 거죠. 예, 또 뭐 그 밑에 있는 걸 얘기하면은 자꾸 헷갈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에 우리 그 75쪽 하다가 75쪽을 못하고 이제 끝났는데요. 75쪽에 보면은 뭐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재계의 평가 뭐 이래가지고 75쪽에 있는 그 논증 뭡니까 그 지금 그 지문이 주어져 있죠.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논증에서 이 위에 있는 지문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재구성을 해봤어요. 전제, 수문전제 2개, 또 전제, 그래서 결론. 그러므로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동결해야 한다 하는 게 결론이죠. 그런데 이거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이 논증은 이제 이게 상당히 여러분들이 위에 있는 그 지문을 갖다가 첫 번째 논증처럼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재구성을 했어요. 재구성을 했는데 이게 부당하다는 겁니다. 타당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증이 타당하냐 부당하냐 이게 최대의 관심사죠. 거기에 대한 문제가 나는 겁니다. 왜 부당하냐? 네 번째 전제에 보면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동결하면 정규 직원의 임금을 안 올려주는 거죠. 말하자면 임금을 올려주지 않고 그대로 이제 동결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문제를 신앙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월급을 갖다 올려줄 수 있기 위해서는 돈이 남아야 되겠죠. 그만큼 어디서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갖다 꼭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올리지 않은 데서 와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연적이지 않다는 거죠. 단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증은 부당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 논증 그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나와요. 타당하다. 그렇지만 건전한가 이렇게 물으면은 건전한가 물으면은
건전하지는 않다. 건전하냐 안 하냐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실제로 내용이 현실과 부합하느냐, 실제로 내용적으로 부합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타당하다 안 하다 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 형식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것만 보는 거고, 뭡니까 지금 얘기한 그런 건전하냐 안 하냐 하는 이 문제는 내용적으로도 맞냐 안 맞냐 뭐 이런 문제하고 이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건전하지는 않다 이렇게 해요. 왜 건전하지는 않냐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노동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대로 하면은 기업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뭐 하여간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책을 읽어보면은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 이해가 잘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 한 가운데 조금 위에 있는 지문이 또 있어요. 나는 이번 시험을 잘 봐야 된다. 실제로 그럽니다. 어떤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이번에 시험을 A 플러스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제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걸 A 플러스를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번 시험을 잘 봐야 된다. 그런데 시험을 잘 보려면은 부정행위를 하면은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그러겠죠. 책을 보고 그대로 이제 뺏기면 되겠죠.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낸 문제 같으면은 얼른 책을 펴가지고 그걸 그대로 쓰면은 100점을 맞겠죠. 그러므로 나는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 학생하고 똑같은 거죠. 의외로 이런 학생들이 한 학기에 한두 명씩은 나와요. 이렇게 찾아오거나 뭐 이렇게 전화를 해가지고 문자로 선생님 저는 장학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꼭 A 플러스를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저에게 A 플러스를 줘야만 됩니다. 이거예요 바로. 나는 이번에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 장학금을 잘 보려면은 점수를 잘 받아야 된다. 결론. 따라서 선생님은 저에게 A 플러스를 주셔야 됩니다. 반협박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나는 이번 시험을 잘 봐야 된다. 그런데 시험을 잘 보려면은 컨닝을 해야 된다. 따라서 나는 이번 시험에 컨닝을 해야만 된다. 이거죠, 바로.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이 논증이 맞느냐 하는 거죠. 타당하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타당할 것 같으면 컨닝 해야 되죠. 그런데 타당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왜 타당하지 않느냐? 이거는 말하자면은 실천 논증의 오류라고 그래요. 여기 지금 77쪽에 이런 걸 갖다가 실천 논증의 오류, practical reasoning. 그래서 이제 그 실천 논증에 죄송합니다. 이 컴퓨터가 잘 안 돼요, 뭐가. 실천 논증의 오류, A 하면 B 할 수 있다. 나는 B 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A 해야 된다. 예,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논리적인 그런 비약. 그래서 이제 건전하지 않다. 건전하지 않다는 게 뭐 도덕적으로 뭐예요? 컨닝을 하면 나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실천 논증의 오류라고 그래요. 이걸 이런 게 아까 말한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뭐 임금을 올려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 뭐 이런 게 거기 이제 이 실천 논증의 오류라는 거예요. 자칫 그 범하기 쉬운 그런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마치 이게 그 학생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A 플러스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이번 시험에 그 A 플러스를 나는 반드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은 나한테 A 플러스를 줘야만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은 이제 동정심이나 뭐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질 수 있는데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추리 논증적으로 보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 추리가 건전하지가 않고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 논증에 오르다. 그러니까 이제 이 장학금을 받으려면은 A 플러스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일을 우리가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취한다는 것은 장학금을 받는 거죠. 시험을 잘 봐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 조건이 완벽하게 채워지면은 예를 들어서 전 과목에 A 플러스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충분 조건이겠죠. 필요 조건이 아니고 최소한 추리 논증에 있어서는 A 플러스를 받아야 된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서 장학금을 받는 것은 아니고 모든 과목이 다 A 플러스를 받아야 된다. 이게 충분 조건이죠. 필요 조건은 추리 논증에서 A 플러스를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학생이 하는 말은 100% 맞는 게 아니죠. 내가 A 플러스를 줘도 그 학생이 장학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에는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는 거죠. 실천 논증의 오류.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 반드시 그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까지 얘기하는데 A 플러스를 안 주면은 나한테 원수가 질 것이다. 그래서 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 실천 논증의 오류는 상당히 많이 실생활에서 우리가 범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은 이제 뭐 A를 하면은 B 할 수 있다. B 하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A를 해야 된다. 선생님이 나를 A 플러스를 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나는 그런데 장학금 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선생님은 나에게 A를 해줘야 된다. A 플러스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추리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나한테 와서. 여러분들도 똑똑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논증을 하면 꼼짝도 못하게 하는 수가 있죠. 그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그냥 나 장학금 받아야 되니까 A 플러스 주세요. 그거를 이제 논증을 재구성해 보면 그런 거죠. A 하면 B 할 수 있다. A 플러스를 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장학금 받기를 원한다. 그죠? B 하기를 원한다. 장학금 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나는 A 플러스를 추리 논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 논리적인 비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다른 모든 과목은 이미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혹시 못 받는다 하더라도 받을 확률이 99.9%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추리 논증에서 B를 받으면 저는 장학금을 못 받습니다. 뭐 그 정도 된다면 뭐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런 정도의 뭐가 있어야만이 이제 충분 조건이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좋은 거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천 논증의 오류를 이제 흔하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78쪽에 보면은 그 중간에 있는 건 이제 생략을 하고요. 4년제 대학 총장들이 모여가지고 입학 기여제에서 뭐 학생한테 돈을 받고 입학을 시키는 거는 뭐가 떴고 뭐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뭐, 똑같은 실천 논증이죠, 그게. 약간 궤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78쪽에, 예제 5번, 이거 이제, 푸사트? PSAT, 제가 파스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푸사트? 기출문제, 보면 이제, 개미가, 이렇게 이제, 모래 위로 이렇게 기어다녀요. 기어다니면은 어떻게 하다가 오늘 딱 보니까 언제 딱 보니까 개미가 기어다닌 그 자국이 이순신 장군의 얼굴처럼 생겼다. 이 책을 만든 분이 아마 이순신 장군을 되게 좋아하는가 봐요. 이순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 얼굴이 딱 됐다. 그래서 이제 그 기출문제 5번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한 반 페이지 이상을 써놨어요. 기출문제 그 지문이 이렇게 한 반 페이지 이상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기출문제 지문으로부터 추론할 수 없는 것이 뭘까요? 하는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지문을 다 읽어볼 필요가 없다.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헷갈린다. 제가 그런 걸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거기 이제 그런 거를 추론할 수 없는 건 어떤 걸까요? 하고 이제 5개를 이제 답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 고르라는 거죠. 다른 건 다 맞는데 하나는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은 지문을 다 읽어보지 말고 읽을 수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그 답들을 비교를 하는 거죠. 비교를 해보면은 그 중에서 하나만 전혀 다른 게 이제 있다는 거죠. 그걸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4, 5 꼭 지문 그 답도 5개를 줘요. 4개를 주는 게 원래 상식인데 틀리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5개를 주고서 거기서 골라라. 그래서 네 번째 보면 이순신 장군을 그리고자 그린 그림이라도 이순신 장군과 닮지 않았다면 그를 표상하는 그림이라고 볼 수 없다. 이제 이건 뭐냐면 내가 이순신 장군을 의도적으로 한번 그려볼까 하고 모래에다 이렇게 이제 그려요. 이순신 장군을 얼굴을. 근데 사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전혀 달라. 그러면은 이 그림은 이순신 장군을 표상하는 나타내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가 없다. 좀 뚱딴지 같은 소리죠. 비록 닮지 않게끔 혹시 그렸을는지는 몰라도 내 의도는 이순신 장군을 닮게 그리려고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것이 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가 참일 경우 결론이 이제 참일 경우에 이런 논증을 타당하다 이렇게 보죠. 타당하다. 근데 전제가 실제로 참인가 하는 것은 건전성의 문제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제 책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논증을 재구성하는 문제는 왜 재구성을 하냐면은 그 논증이 바르게 됐는가 안 됐는가를 말하자면 꼼꼼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논증을 재구성을 해보면은 이 사람이 한 말이 과연 타당한지 안 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재구성을 해보는 겁니다. 장황하게 이렇게 얘기한 걸 딱 분석을 해갖고 네가 말하는 요지는 이거지 딱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사설을 갖다가 한 페이지 정도 써놓으면 한 페이지나 2페이지 어떤 건 5페이지 정도 써놓으면 장황하게 해가지고 사람이 말하는 게 어디가 틀렸지 뭐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재구성을 해서 1, 2, 3, 4 이렇게 이제 그 딱 정리를 해놓으면은 판단하기가 쉽다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논증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전제로 하고 있는 게 뭐지? 그 다음에 결론이 뭐지?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하는 것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내 얘기를 막 하면 그 얘기를 못하게 합니다. 못하게 하고 결론이 뭐야? 딱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한 5분 동안 하면은 이 사람은 전제가 뭔지 결론이 뭔지 헷갈리죠. 그러니까 결론부터 딱 얘기를 듣는 거죠. 그래서 그 코로나에 대해서 그 가장 중요하다는 게 네 생각에는 뭐야? 마스크를 써야 된다는 거야? 방역을 잘해야 된다는 거야? 뭐 정치를 잘해야 된다는 거야? 뭐야? 딱 다잡아서 이제 이제 결론을 확인하면 굉장히 쉬워요. 이 논증을 파악하는 게. 그러면은 마스크 쓰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은 그렇게 말하는 그 까닭이 뭐지? 이렇게 물으면 이제 끝납니다. 전제가 뭐지?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근거가 뭐야?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네 생각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근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은 전제와 결론을 먼저 파악을 하게 되면 이 논증에 이제 말하자면 맥을 탁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전제와 결론이 나오면은 이 사람이 전제로부터 결론을 올바르게 끌어냈는가? 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 뭐예요? 그 전제로부터 결론을 올바르게 이제 냈을 경우에는 타당한 그 논증이 되겠죠. 그렇지 않을 때는 바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전제는 지금 코로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뭐 도덕성이라는 건데 다른 사람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말이야 나는 안 쓰고 있고 나는 쓰고 있는데 다른 사람 안 쓰고 있고 결론은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는 건데 네가 전제로 하는 것과 결론하고 사이에는 그 타당성이 없어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거든요. 타당하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전제와 결론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거를 찾아내는데 찾아낼 때 그냥 찾아내는 게 아니죠. 이게 이 사람이 말한 것의 반증 사례를 하나 딱 끌어내면 꼼짝도 못하죠. 그래서 네가 말한 논증이 타당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때는 그냥 타당하지 않다고 말할 게 아니라 왜 타당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이제 말해줘야 되겠죠. 그것을 반증을 해줘요. 네가 말하는 것은 이런 건데 이런 반증이 있잖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죠. 주장하기를 내가 남산에서 돌멩이를 주먹만한 걸 하나 던졌는데 그게 공중에 떠 있더라.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아까 뭐라고 그랬죠? 타당하다고 했나요? 부당하다고 했나요? 타당하다고 그랬죠. 그거는 이제 타당하지 않다고 그랬죠, 참. 그래서 이제 그 타당하지 않은 이유는 물리적인 그 불가능성. 아니 네가 그 돌멩이를 던졌는데 그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떨어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중력이 제대로 작용할 경우에는 떨어져야 맞는데 따라서 너는 네가 말한 건 100% 맞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반례를 찾아내면 됩니다. 근데 반례를 못 찾아내요. 못 찾아내는 게 어떤 거라고 그랬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이런 예를 들면 이런 정도의 견고한 그런 논증을 할 때는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그냥 맞아, 네 말이 맞아 하고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증을 자꾸 이제 상대방이 반증을 이렇게 찾아내면 반례죠. 반증 사례를 찾아내면은 그거를 내가 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야 하고 이제 네가 내 말을 오해했는데 하면서
거기다가 그 반증이 성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숨어있는 논증을 보충을 해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숨은 논증. 숨은 논증이라는 것은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생략한 말이에요.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다는 것을 뭐 얘기를 안 해도 누구나 알기 때문에 그냥 쓱 지나갔는데 그걸 찾아내가지고 반박을 해요. 그럴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전제 3 코로나는 중국에서 발생했다 이런 거를 넣어주면은 반박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논증이 타당하다 할 때는 전제가 참인 경우에서 결론에 참을 끌어내면은 그것은 반드시 타당하다 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전제로부터 이순신 그 삼각 뭡니까 그 어디가 나없네요. 이순신 장군의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이순신 장군은 훌륭하다는 거하고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하는 그러므로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한다 하는 것이 이런 그 추리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 부당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당하려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라는 것을 이순신이 훌륭하다는 전제로부터 끌어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는 타당하다.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제로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을 때는 이거는 타당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순신 장군은 훌륭하다. 그러므로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다 하는 아까 말한 그 논증에서 아규먼트에서 그러면은 이제 이게 건전한가를 보려면은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가, 정말 훌륭한가, 실제로 훌륭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되겠죠. 난중일기에 보니까 다 읽어보니까 훌륭하더라. 그런데 그 원균의 후손들이 난중일기를 막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보니까 대낮에 술 마셨더라. 그럼 훌륭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반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논증이 정말로 그 참인가 하는 것을 이제 검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1쪽에 이제 그 논증 재구성하는 그런 그 문제가 있어요. 트레이닝 그 연습 문제죠. 트레이닝 1번에 보면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뭐 이런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논증을 하는 그런 게 이제 주어졌어요. 1번 문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재구성을 해보면은 그 다음 쪽에 보면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뭐 하는 이제 결론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는 이런 그 도덕 법칙은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은 결론이 그 법칙은 영원한 도덕 법칙이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제는 그 반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뭐 하면은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제 그 하지 말라는 것은 그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법칙은 말하자면은 그런 그 도둑질을
할 필요가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은 또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은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는 이 법칙은 영원한 법칙이 아니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완벽한 그런 사회보장제도가 돼 있는 그런 사회에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런 뭐 도덕 법칙이 통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죠. 모든 게 완벽하게 돼 있는데 뭐 하려고 도둑질을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 법칙은 영원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법칙은 영원한 도덕 법칙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과연 타당하냐? 네, 했는데 결론은 타당하지 않다는 거죠. 왜 타당하지 않냐면은 만약에 그런 이상적인 사회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또 이 도덕 법칙은 의미가 있어지겠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 자꾸 도둑질을 하니까 그런 도덕 법칙이 이제 의미가 있어지겠죠. 따라서 이 도덕 법칙,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도덕 법칙은 영원한 법칙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틀렸다. 그러니까 설득력이 없는 논쟁이다 하는 거죠. 타당하지가 않고 건전하지도 않다. 내용적으로 안 맞고 형식적으로도 맞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두 번째 거는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써놔봤는데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스콜라 철학자이고 중세 시대에 이제 토마스 뭡니까 저 아우구스티누스하고 토마스 아퀴나스하고 두 사람이 아주 쌍벽을 이루는 대성인이면서 철학자이기도 한데 하여간 이 사람이 쓴 그 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제 썼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재미가 굉장히 있어요. 운동하고 있는 모든 물체는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공이 이렇게 굴러간다 이거죠.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그 공을 굴러가게 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이렇게 공을 던졌거나 발로 찼거나 뭐 그런 거죠. 아니면은 뭐 곰이 이렇게 그냥 발로 찼거나 뭐가 그래서 만약 움직이고 있는 것을 움직이도록 하는 어떤 그런 운동이 있다면, 그러니까 그 운동도 역시 다른 거에 의해서 움직여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것도 역시도 또 다른 거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운동이 있으면 그 운동을 하게 한 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다. 계속해서 그 운동을 일으킨 운동 요인, 운동의 원인이라는 것이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다. 따라서 맨 처음에 운동을 하도록 한 그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입니다. 이거에 대한 논증을 하는데 이 논증이 과연 타당하냐? 그래서 이 논증은 타당하다는 겁니다. 타당하다. 왜냐하면 운동하고 있는 모든 물체는 다른 물체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 하는 게 대전제고요. 결론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움직여지지 않는 제1의 어떤 그 원래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게 결론인데 그것을 이제 그 분석을 해보면은 이것은
타당하다는 거예요. 타당하다. 왜 그러냐면은 물체를 움직이는 지금 잘 안 되네요. 물체를 움직이는 다른 물체의 연쇄는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무한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끝이 없는 건데 그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생각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무한히 반복될 수는 없다 하는 건 이제 타당한 거죠. 그렇지만은 과연 그게 정말로 내용적으로 건전하냐 하는 것은 건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건전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그 81쪽의 문제를 82쪽에서도 이제 해설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제 세 번째 보면은 이런 연쇄는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다 하는 어떤 그 전제를 하나 끼워 넣어요. 끼워 넣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무한히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무한히 계속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런 게 없다 하고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순환논증의 오류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어떤 circular reasoning, 그래서 순환논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순환적인 논증의 오류다. 혹은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에서 begging the question 나왔어요. 82쪽에 begging the question. begging이 뭐냐면 이렇게 구걸을 하는 거죠. begging the question, 문제를 구걸한다. 이거를 갖다 쉬운 말로 하면 거지 논법이라고 해요. 거지, 구걸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논증이라기보다는 어떤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그냥 어떤 결론을 내려서 그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논증하는 것을 거지논법이라고 해요. 거지논법. 혹은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라고 우리말로 선결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어떤 그것을 해결한 것처럼 그렇게 전제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공이 이렇게 굴러간다. 그러면은 그 공을 굴러가게 한 어떤 원인이 있을 것이다. 그 원인도 그런데 다른 것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진 거다. 그리고 그 다른 것 역시도 또 다른 것에 의해서 움직여졌다. 이렇게 쭉 무한히 이제 갈 건데 이렇게 무한히 갈 수는 없다. 이렇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begging the question. 이해가 잘 안 돼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 이렇게 하면 이해가 쉽죠. 그래서 선결문제,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도 안 하고서 이렇게 해결한 것처럼 어떤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쓱 전제를 집어넣어요. 거기다가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죠. 이건. 그러니까 공이 굴러가면 그것을 굴러가게 한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또 원인이 있고 계속해서 그래갖고 무한히 계속되는데 무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원인은 말하자면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신이 첫 번째로 이걸 공을 움직였다 하는 거예요. 공을 움직이게 한 맨 마지막의 원인은 하느님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논리학적으로 보면은 추리 논증으로 보면 이거 선결문제 미해결의 오류 혹은 타당하긴 하지만 건전하지는 않은 그런 논증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재미있는 말하자면 그 자살하는 것은 나쁘다는 논증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참하게 존재하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라. 그러니까 죽는 게 더 낫다는 거죠. 쉬운 말로 하면 비참하게 존재하는 것보다 비참하게 사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보라. 이것보다는 저것이 낫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택하는 것이다. 그죠? 죽음을 선택하는 거죠. 존재하지 않는 것은 근데 무엇인가가 아니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선택하는 게 아니다.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것은 말하자면 무다. 당신이 택한 것이 무라면 그것은 진정한 선택일 수 없다 하는 논증의 일종의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말리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선택을 하는데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는데 그 선택한 게 만약에 무라면은 그걸 선택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네가 선택하는 것은 무인데 그 무를 선택한다는 것은 진정한 선택일 수 없다. 즉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어리석다. 즉 자살하는 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을 이제 논증 형식으로 이제 설득을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논증을 재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83쪽에 보면은 전제 1, 전제 2, 전제 3 해갖고 뭐 수문전제. 그래서 결론: 비참하게 존재하는 것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뭐 말이 막 꼬였는데 어쨌든 자살하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했는데 이 저자는 이 논증을 그 애매한 말을 써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애매의 오류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 반증 사례에 존재하지 않는 것, 즉 죽음이죠. 이게 뭐 이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죽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는 게 나쁘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반증 사례죠. 따라서 이거는 이제 그 타당하지도 않고 건전하지도 않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제가 한번 과제는 아니지만 한번 자살은 나쁘다는 취지의 논증을 한번 구성해 봐라 하는 게 제가 한번 설득력 있게 전제 1, 뭐 전제 2 뭐 하든지 아니면 짧게 글을 쓰든지 해서 왜 자살이 나쁜가 그것을 이제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그 81쪽 세 번째에 이렇게 이제 굉장히 애매하게 써놨어요. 이거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이거 갖다 주면 야 이게 무슨 말이야 하고서 화가 나서 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리려면 좀 제대로 말려야죠. 자살이 나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한번 증명을 해보라는 거죠. 문제가 그런 건데 이게 이제 과연 제대로 된 거냐 했을 때 제대로 된 게 아니다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는 게 제 부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84쪽에 연습 문제 그 1번에 보면은 서울시를 누비고 다니는 디젤 기관을 한 그 시내버스가 이제는 천연가스로 대체되었다 하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서울시의 공기는 상당히 깨끗해졌을 것이다. 요새 뭐 천연가스 버스가 안 보이더라고요. 생략을 한 건지 전에는 천연가스 버스가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에 의하면 하여간 디젤 기관을 천연가스로 이 버스 뒤에 이렇게 밑에 보면 써 있어요. 천연가스 뭐 이렇게 천연가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천연가스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천연가스는 오염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디젤 같은 거
석유, 디젤 이런 거를 연료로 사용을 하면은 대기가 오염이 되는데, 천연가스는 뭐 자연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인간이 이렇게 막 파내가지고 어떻게 가공을 한 게 아니죠. 뭐 그런 거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기 오염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 분뇨에서 나오는 가스가 이게 이제 도시가스라고도 하죠. 천연가스. 그게 썩으면서 나오는 어떤 그 유기물이 썩으면서 나오는 가스, 그게 천연가스죠. 어쨌든 이 논증은 타당한가요? 이제 이런 건데, 결과적으로 어, 건전하진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은 디젤 기관을 천연가스로 바꿨다고 해서 반드시 대기가 깨끗해졌다고는 할 수가 없죠. 건전하지 않습니다. 즉 내용적으로. 그런데 이게 과연 타당한가, 반증 가능한가 하는 것은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따져보니까 이건 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타당하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다른 그 원인, 대기를 오염시키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생략을 했죠. 그것을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건 타당하지가 않고 전제에서 결론을 끌어내는데 그것이 타당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그렇게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타당한지 과연.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뭐 진화 심리학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그 논점과 주장이 분명하지 않은 좋지 않은 논증이다, 이렇게 이제 제가 판단을 했어요. 뭐 진화 심리학의 가르침과 유전자 결정론이 둘 다 옳다면 뭐 해서 쭉 이런 거나. 그래서 이게 이제 결론이 뭔지, 왜 그렇게 나왔는지 하는 게 제대로 지금 밝혀지지가 않았죠, 이 논증문에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좋은 논증으로 한번 고쳐서 재구성해 보세요 하는 게, 제가 한번 요거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86쪽에요. 그 세 번째 그 문제가 되겠죠. 어떤 타인의 권리에 대해서, 개인과 어떤 타인의 권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게 핵심이에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버스에 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니거나, 우리가 이제 그 대면 수업을 다음 주에 하는데, 예를 들면은 마스크를 안 쓰고 온 학생이 있다 이거죠. 아니면 마스크를 안 쓴 선생님이 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하는 수도 있고. 타인의 권리를 그러면 이제 코로나 균이 묻었을 수도 있죠,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마스크 좀 써주세요, 아니면은 내가 왜 마스크를 써, 이러면 이제 법적으로 경찰이 이제 그걸 갖다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대만에 있는 여학생인지 여자가
격리를 시키니까 말을 안 듣고 자기 집에서 휴대폰을 놔두고 이제 나돌아다녔죠. 그래갖고 그걸 못하게 하니까 말을 안 들었어요. 끝까지. 그래서 추방을 시켜버렸죠. 그래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은 규제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게 주장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은 반대 사례가 있다는 거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동인데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동이 있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답을 이미 줬네요. 이 어떤 그 주장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라면 규제의 대상이 된다. 이해가 되죠? 마스크를 안 쓰면 쓰라고 해야 되겠죠. 왜 당신 마스크를 안 써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옮기려고 그래? 하면서 이제 규제를 하죠. 그래도 말 안 듣면 경찰서에 끌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에 대한 반대 사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동인데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게 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자살. 내가 내 목숨을 내가 끊겠다는데 왜 경찰이 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막느냐. 그다음에 마약을 먹는다. 내 돈으로 마약 사가지고 내가 먹고 조용히 혼자 즐기고 있는데 그걸 왜 규제를 하느냐. 이제 언뜻 보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반례죠, 반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동. 내가 자살하는 게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건가? 조용히 사라져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방해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근데 규제의 대상이 되는 행동이 있을까요? 이건 재미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있을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행동으로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규제를 하는 게 있다. 뭐가 있을까요? 그런 게. 내 목숨 내가 끊는 거, 그 다음에 마약을 복용하는 거, 뭐가 있을 수가 있죠. 또 재미있는 사례가 있을 수 있죠.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를 한번 머릿속에 있는 걸 조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90쪽에 이제 88쪽에 있는 건 뛰어넘어 가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종 이식이 어떻고 해서 우리 생물학 의학한 사람은 몰라도 그 다음에 이제 그 90쪽에 이 물리학에 관한 거 이것도 어려운 거지만 상식적으로 이제 조금 이해가 쉽죠. 티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티코라는 과학자, 이 천체 물리학자가 있는데 이 티코가 이제 천체를 관측해가지고 그 관측한 걸 가지고서 이런 이제 그 사실을 놓고 지문을 줬어요. 티코의 관측 자료를 가지고 작업을 시작했다 하면서 쭉 이제 이 글을 쓴 주인공의 얘기인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5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건데 다 제가 늘 얘기했죠. 이렇게 고를 때는 이 티코에 관한 이 지문을 다 읽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 5가지를 서로 답 중에서 5가지를 골라가지고 거기서 비교를 해가지고 고르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론은 뭐냐면 화성의 위치에 관한 티코의 자료는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게 답이에요. 그게 핵심이죠. 나머지는 다 주변적인 얘기. 행성 공전 궤도는 타원형이어야 한다. 그거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거는 티코의 주장으로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천체 위치는 도분초로 각도로 표현된다. 기타 다른 것들은 다
틀리는 것도 있지만 틀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티코의 자료는 신뢰할 만하다 하는 게 가장 맞는 얘기죠. 뭐 지문을 안 읽어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답은 그렇게 고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은 그 다음에 문제가 쭉 있는데 그거는 그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92쪽에 나와 있는 협박죄에 관한 게 뭐 약간 흥미로운 게 있는데 이건 그냥 한번 시간 있을 때 읽어보는 걸로 해서 넘어가도록 하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게 다 뛰어넘어가고 부당한 논증을 증명하는 방법에서 반대 논증, 지금 그 반대 논증이라고 해서 97쪽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반대 논증. 그러니까 상대방의 논증을 반박하는 방법으로서 하나의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반대 논증에서 이 논증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용어를 분석을 해보면 논리적인 용어와 비논리적인 용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인 용어는 모든 학생은 인간이다 라는 했을 때 그 모든이라는 것은 논리적인 용어라는 거죠. 아니면 어떤 학생은 여자이다 하면 그 어떤 약간의 학생은 남학생이다. 그 다음에 남학생이다. 아니다. 그리고 어떤 여학생은 공과대 학생이고 그리고 어떤 여학생은 미술대학 학생이다 할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대학생은 여학생이거나 또는 남학생이다. 아니면은 만약 어떤 대학생이 남학생이라면 뭐 이런 용어들은 전부 다 논리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어떤 하고 약간인데 어떤 사람은 약간의 사람은 우리말로는 좀 구별이 잘 안 돼요. 어떤 사람 a man 뭐 이렇게 하는 건지 some man 뭐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굉장히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 논리적인 용어죠. 비논리적인 용어는 뭡니까? 어떤 대학생 이런 거는 이제 대학생 이런 거는 비논리적인 용어고요. 그리고 어떤 대학생은 아름답다 이런 거는 비논리적인 용어예요. 어떤 대학생은 키가 크다 tall 뭐래요. 그런 거는 이제 형용사죠. 아니면 부사거나 뭐 이런 것들은 비논리적인 용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적인 용어와 비논리적인 용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논증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논리적인 타당성과 부당성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오직 비논리적인 용어에 의한 논증 형식에 관련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언뜻 생각하면은 우리가 논증 형식을 논증의 타당성과 부당성을 따질 때는 논리적인 용어만 알면 된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비논리적인 용어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용어. 이 비논리적인 용어에 의해서
논증을 구성하면 그 형식,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비논리적인 용어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논증이 부당하다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지금 현재 있는 명제와는 반대가 되는 그런 논증을 구성하면 돼요. 논증의 부당성을 증명하려면. 그러면 예를 들면은 부당한 논증에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약간의 A는 B다. 약간의 B는 C다. 그러므로 약간의 A는 C다. 이거면 그 약간의 A는 B다. 약간의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부당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타당한 논증은 약간의 A는 B가 아니다. 그러므로 약간의 C는 B가 아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복잡하고 형식적인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요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그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딱딱한 얘기를 재밌는 얘기도 못하고 사람이 좀 그렇게 돼버렸어요. 요새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재미있는 얘기를 다 까먹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딱한 얘기를 이제 1시간, 2시간 동안 얘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쳐 있을 테니까 여기서 오늘은 마치고 빨리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을 다시 하는 걸로. 그래서 왜 이게 부당한 논증인지 타당한 논증인지 하는 걸 갖다가 예문에서 이렇게 A는 B 뭐 이렇게 형식적인 얘기 말고 내용적인 걸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기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